높은 혈당에 지친 췌장을 시기하려면 운동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가하다 분비로 지친 췌장을 시기하는 역할도 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하면 세포로 당이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당 흡수는 계속됩니다. 운동을 해서 당을 소모한 근육은 다시 당을 근육에 저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설령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더라도 근육이 포도당 소형체를 세포 표면에 다수 발현시켜서 당을 흡수려 하지요.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할수록 개선됩니다. 근육이 단련될수록 포도당 소형체의 양이 늘어서 소량의 인슐린만으로도 당이 활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췌장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운다.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췌장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어 갈수록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췌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질 테고 그 결과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에 고갈되어서 버리죠. 인슐린을 스스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혈당이 점점 높아지고 그 종착역은 당뇨병 진단입니다. 평생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므로 당뇨병 예비군이나 당뇨병 환자는 췌장을 최대한 쉬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인슐린 없이도 근육에 당이 흡수되므로 췌장이 인슐린 가하다 분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흔히 운동은 근육 강화나 체중 조절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운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없이도 당을 흡수할 수 있다. 운동을 한 뒤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 소량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쉽게 떨어진다.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서 췌장을 쉬게 해준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운동은 지친 췌장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식단으로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퇴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이것이 인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현대인들은 날마다 몇 시간씩 앉아서 일하니 운동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의 골격근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순순일 테지요. 실제로 2019년 일본 후생 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남성 33.4%, 여성 25.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명 중에서 3명꼴입니다. 특히 40대 남성에 한정하면 무려 18.6%로 줄어들었지요. 이는 당뇨병 또는 당뇨병 예비군이 중장년층의 경우에 3명당 1명꼴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렇듯이 중년이 되어서 운동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인간의 높은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강도 운동에 당이 주연료로 쓰인다. 근육이 튼튼한 사람과 근육이 부실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혈당치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체력도 다르지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피곤을 느끼지 않는 몸이 된다면 앞으로 인생이 달라질 테니까요. 앞서 골격근이 혈당의 80% 이상을 소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에 흡수된 당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아데노신 3인산 원료가 됩니다. 아데노신 3인산은 인간이 몸을 움직이고 두뇌를 쓰고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모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것이 부족하다면 생명을 유지할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아데노신 3인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간의 몸에는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드는 엔진이 두 가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을 주연료로 하는 해당계 엔진과 당과 지방산을 주연료로 하는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그것입니다. 해당계 엔진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단숨에 당을 대량을 소비하면서 아데노신 3인산을 생산합니다. 아데노신 3인산은 세포 안의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생성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엔진에서 비해서 양은 적지만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연비는 나쁘지만 힘은 생생한 스포츠카 엔진처럼 말이죠. 반면에 미토콘드리아 엔진은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당과 지방산을 소비하면서 아데노신 3인산을 생산합니다. 이때 아데노신 3인산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만들어지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한 개당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며 사람 체중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아데노신 삼인산은 대량으로 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 속에 당을 흡수하는 경로가 있다? 그렇다면 두 현지를 활성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조금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그거 바로 운동입니다. 설명했듯이 운동을 하면 근육 속에 당을 흡수하는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운동을 하면 피곤해진다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운동하면 당을 착실히 그 정도로 흡수해서 생산 공장이 늘어나니까요. 결론적으로 운동할수록 몸이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그럼에도 왜 혈당제가 높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은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체지방을 운동하는 것이고, 극기 조용, 조깅, 수영 등이 있죠. 집안일이나 회사 등 업무에서 몸을 움직이기, 극기처럼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체조. 안타깝지만 이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어떤 운동이 적합할까요?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짐작하겠죠. 운동으로 당을 소비하고 체내당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골격근을 강화하는 운동 바로 무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목적이 지방 연소와 심폐기능 강화라면 무산소 운동의 목적은 근육 강화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당의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단기간 근력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근력 이게 대표적이죠. 빨리 걷는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을 내리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 운동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부담이 적고 부상 위험도 낮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근육을 튼튼하게 달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이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천천히 매우 빠른 속도로 당뇨병 발병률은 천천히 걸으면 높고 걷는 속도가 빠를수록 낮아지는 당뇨병 발병률 매우 빠르다. 발병률이 보통 그래서 보행의 차이와 당뇨병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말을 더 붙이겠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으니 다소 숨이 찰 만큼 빨리 걸으세요.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알다시피 천천히 걷기는 일상 동작입니다. 이것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다소 숨이 찰 만큼 빨리 걷거나 계단 또는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자극받아서 단련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근육을 얻으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육이 장수에 미치는 효과는 근육이 가져다주는 건강 효과는 비단 당뇨병 예방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장수한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근육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고령 남성 사망률은 2배, 근육이 적은 사람 고령 여성은 2배 높게 나왔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적으면 에너지가 부족하니 매사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활동량이 감소하겠죠.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몸은 더 나른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테고요. 노년에 근육이 적으면 생기는 위험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이 감싸고 있는 혈관이 경직되어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치매 위험이 커지죠.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져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관절, 내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갑옷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력이 약해지면 길 가다가도 잘 넘어지고 뼈도 쉽게 다치지요. 근육이 적은 노인이 낙상사고로 골절이 생기는 바람에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져서 누워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약해지고 등들어 치매 위험도 높아지죠. 수술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더디고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인간은 수술이나 부상으로 몸을 다쳤을 때 근육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육이 많다면 충분히 회복되겠지만 근육이 적으면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겠죠. 나이가 들면 다친 부위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대개 근육이 부족해서입니다. 근육의 면역력을 높인다. 근육은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했습니다. 최근에 높은 사람이 서로 면역력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육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은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열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근육이 많을수록 체온 유지력이 좋겠죠.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과 싸우는 림프군은 일정한 체온 유지가 되어야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체온을 단숨에 높인 다음 질병과 싸울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지요. 따라서 근육이 많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웬만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늘 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 유지되니까요.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병을 예방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상처를 입어도 늦게 회복할 체력이 튼튼해지려면 근육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당뇨병을 비롯해서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우울증, 불면증 등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기 쉬운 질환의 뿌리가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가 그것이죠.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필수임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년 이상 동자들 중에서는 운동을 하세요라는 조언이 한숨부터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등록했다가 한 달 만에 유령 회원으로 전달하거나 조경을 또는 고정 결심이 날씨나 바쁜 업무 등으로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앞서 40대 남성 중에서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고작 18.5%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중장년층은 일과 가정에서 바빠서 따로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연령대입니다. 일이나 취미가 아닌 이상 운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는 일이 여의치 않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뇨병 예비군에 해당하는 중장년이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가토식 제조법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해서 있으며 단 몇 분만 해도 근육이 튼튼하게 단련되고 혈당이 낮아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력운동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등간 시 한 채로 운동에만 열정하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등한시 한 채로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근육이 많으면 체온을 일정 온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높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혈당 역시 높은 면역력을 지니면 지치지 않게 낮출 수 있겠지요. 단백질 부족은 우리 몸을 얼마나 망칠까? 운동을 꾸준히 해도 근육이 감소할 때에는 바로 단백질이 부족할 때입니다. 단백질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몸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골격근입니다. 인체가 보유한 단백질 중에서 골격근이 가져가는 비중은 50에서 70%. 그러기에 골격근이 가져간 단백질은 매일매일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는데요. 만일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합성되는 근육보다 분해되는 근육이 많아져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근육을 키우는 보드빌더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육류나 프로틴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으로 파괴된 금속류를 복구하는 동시에 분해되는 근육과도 합성되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이지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니까요. 운동 부족 플러스 단백질 부족, 근육 감소 가속화. 이처럼 인체의 단백질은 매일매일 분해와 재생을 반복하기에 날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공급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체내에 있는 단백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단백질의 저장고나 다름없는 근육입니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면 체중이 쑥쑥 빠지고 겉으로 보기에도 눈에 띄게 날씬해지므로 얼핏 다이어트에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근육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장 지방은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 근육이 줄어드니 신진대사는 저하되고 체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이때 먹는 양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체중이 다이어트 전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근육을 잃은 상태인지라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은 다이어트 전보다 증가하지요. 제가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절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당뇨병 예비군이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네요.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혈당을 식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조절하고 근육 소실이 가소화됩니다. 혈당을 잡는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중요하므로 식사량을 줄이며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안 되겠지요. 대다수가 단백질 부족에 시달린다. 저는 건강 관련 강연을 할 때면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고 계십니까? 참석자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면서 강연장에 올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평소 식습관을 물어보면 기존에 부합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고기를 100g 먹으면 단백질 100g을 섭취한 것이다. 콩이나 두부를 많이 먹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먹은 양이 그대로 단백질이 되지 않을 뿐더러 콩이나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기 위한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단백질 보충에 그리 효과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즘 가정의 단백질 섭취량은 과거 50년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좋은 식단에 대한 오해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비해서 단백질이 부족인 배경에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좋은 식단은 뭘까요? 대체로 한 같습니다. 식사는 무조건 채소 중심, 육류는 몸에 좋지 않으니 가급적 피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당 1일 단백질 섭취량 연간 추이는 현대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195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야채와 생선 중심의 단백질 식사를 한다. 최대한 소금 간을 약하게 한다. 가령 한 가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요리를 한다면 가족들은 항상 맛이 밋밋한 채소와 생선을 먹게 될 터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가족 모두 단백질 부족이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 섭취는 고기와 달걀로 안타깝게도 채소나 생선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고기나 달걀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채소나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체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총 2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 종류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필수 아미노산으로 부르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합니다. 그러므로 고기나 달걀을 먹으면 단백질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근육을 키우기에 적합하지요. 생선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지만 고기에 비해서 섭취 가능한 부위가 적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콩이나 채소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교한다면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요. 정리하자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하고자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고기와 달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생선과 콩이 좋습니다. 채소는 부차적인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찾다가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에 고기와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고기는 정말 몸에 나쁠까? 사람들은 흔히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육식보다 채식을 떠올립니다. 제가 고기를 먹으라고 추천하면 고기에는 지방이 많아서 몸에 나쁘지 않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건강한 장수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일본인보다도 단백질이 많이 섭취, 그중에도 동물성 단백질 비중이 높았습니다. 요컨대 고기와 달걀, 생선은 건강한 장수를 위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육류는 몸에 나쁜 음식이 아니라 장수 음식에 가깝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듭 말하지만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와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의 80%는 몸 안에서 합성되며 나머지 20%만 음식으로 섭취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높아질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가 부담스러워졌다면 원인은 운동 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근육을 잘 쓰면 몸 안의 근육의 분해와 합성이 활발해져서
자연스럽게 몸이 단백질을 원하게 되니까요. 저도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은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만약 고기의 기름기가 부담스럽다면 지방이 적은 설고기나 닭가슴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고기라면 전골보다도 샤브샤브를, 돼지고기라면 돈가스보다도 보쌈으로 조림하면 기름기를 줄이면서 담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만큼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영양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계란프라이, 삶은 계란, 계란찜 등 조리법도 다양한데다가 맛도 있고 고기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모로 고마운 식품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평소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달걀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와 천천히 친해지는 법은 그동안 채식이 익숙해진 사람에는 갑자기 육류지로 식단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속쓰리는 소화불량,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금씩 몸이 고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추가해 봅시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된장국에 반숙 달걀 넣기, 야채 절임이, 또 다진 고기 또는 참치 넣기, 샐러드에 생햄 곁들이기, 야채 수프에 달걀 넣기, 또 빵에 치즈 얹기 등 가격의 단백질 토핑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정도라면 고기를 통째로 넣는 것보다 거부감이 없는 손이 갈 테지요. 아울러 시중에서 파는 플레인 요거트에 프로테인을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이다 보면 점차 익숙해져서 고기 맛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혈당을 잡으려면 그래서 단백질 양을 늘려야 한다라는 것이네요.